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그 창업, 이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창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아마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창업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로 창업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법인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법인으로 한다는 것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법인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하시면은 그건 많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드실 때도 이제 사회복지법인만 꼭 고집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또는 재단법인으로 가셔도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자, 사회복지법인은 뭐가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오는 각 호의 사회복지에 관련 법률들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특정한 목적에 동조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출연된 재산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법인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수가 있어. 자, 그러나 현실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뭡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해야 다 가능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법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자,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하는데 먼저 사회복지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어떻게든지 내가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돼. 사회복지법인은 내가 지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지배가 되는 거야. 즉, 자, 이사가 7명 이상이에요. 7명일 경우에는 나를 비롯해서 최소한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은 나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사를 구성할 때 비로소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지배를 하려면은 7명 중에 최소한 6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여러분들이 가질 방법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아니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새로 만들면 돼. 간단하죠. 여러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어요. 시설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을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게 시설법인이고, 지원법인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 하는 데다가 내가 지원만 해주는 법이냐.
그러면 시설법인하고 지원법인하고 설립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설법인이 훨씬 쉽습니다. 시설법인이. 그거는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하시면은 그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말로 감사하게 나한테 지배권을 다 넘겨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내 아버님이, 내 어머님이 이사장이면 나는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나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땡큐 하게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뭐 겁난다고 받지 않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기 어려우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맡아서 잘 운영해 주겠습니다. 땡큐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법인을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무상으로 누군가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땡큐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쪽에서 뭔가 이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행법상 이거를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임원의 취임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으로 가능은 하지만은 이거는 법적으로 현행법상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까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데 재산은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재산은.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아까 두 가지 법인이 있다고 했어요. 시설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지원법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설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별 목적 사업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설별 목적 사업의 설치 기준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시설법인이라는 것은 즉 사회복지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각 법률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도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를 보면은 첫째 노인 주거복지시설, 두 번째 노인 의료복지시설, 세 번째 노인 여가복지시설, 네 번째 재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교관, 노인 쉼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양로시설을 하고 싶어. 노인 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은 뭡니까? 어르신들 10명 이상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1인당 뭐 15.9평방미터인가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늘에 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다가 발을 짚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재산으로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원법인이에요. 지원법인은 뭐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냥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다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니네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원법인은 기본재산,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를 해야 되냐? 법인에 근무하는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원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시설법인보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확정되지 않은 후원금은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원금을 매년 3억씩 모금해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10%는 법인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지원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확정되지 않은 후원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인 설립할 때. 그래서 기본 재산이냐.
자, 기본 재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으면 현금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현금을 가지고 자, 법인의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을 다 충당하려면은 1년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직원 뭐 2명 든다고 하자 이게요. 2명 두면은 최소한 한 7천만 원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고 한 9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최소한 1년에 6, 7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그 법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얼마의 수입이 돼야 될까? 최소한 연간 수입이 2억 정도는 수입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현금을 가지고 출연했다. 그러면은 1년에 1억 5천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10억? 자, 10억. 요즘 이자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2%도 안 주잖아요. 2% 해봤자 10억 하면 얼마입니까? 예?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억 해야 2억이야, 여러분들. 100억 해야.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뭐 50억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뭐 20% 수익률 올릴래? 여러분 법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러니까 뭐야? 정기예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을 출연한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가? 최소한 1억 5천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 7, 80억을 내가 현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 인재 공부하신 여러분들 주머니에 70억, 80억 있으면은 제 강의 들으실래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는 분 중에 70억, 80억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제가 법인 만들어주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 연락처는 우리 교육원에 연락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자, 70억, 80억 정도를 내가 최소한 출연을 해야 지원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내가 출연하겠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가? 임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매년 1억 5천에서 2억의 임대. 자, 요즘같이 코로나19에서 팬데믹 오고 막 이러는데 장사 안 된다고 명동에도 지금 뭡니까? 임대 다 써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을 내가 출연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얼마짜리 건물을 사서 출연해야 될까요? 청담동에 있는 뭐 150억, 200억짜리 아니면 800억, 900억짜리 사가지고 출연해서 1년에 1억 5천에서 2억 받는데 거기가 하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비어 있어. 공실이야. 임대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법인이 설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을 할 것이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꼭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7, 80억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시설법인에서 그거에 10분의 1만 가지고도 7억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설법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재산은요. 신규 법인이 이 신규 법인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기초자치단체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 의견을 존중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는 가장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주무관, 팀장, 과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서 교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렵다. 그러시면은 교육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에요. 자,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했어요. 앞서서 설명할 때. 즉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거에 모였느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야.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그냥 너나 나나 없이 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환경단체다. 그러면 환경단체를 만들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야. 난 거기서 개발에 관련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 환경보호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 몇 명 정도는 모여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비영리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 실적이 없이는 설립이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최소한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을 보면요. 최소한 기본 재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의 회비로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 만들 때 회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전부 다 회비 납부 약정서를 다 만드셔. 그래서 10,000원씩 해봤자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그 법인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무실 운영하겠어요?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한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내는 거로 해가지고 최소한 5만 원씩 해야 500만 원이에요. 그래야 1년이면 6천만 원이야. 그래야 법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 하나 더 가지고 뭡니까? 인건비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재단법인이에요. 세 번째죠. 아까 사회복지법인, 사회단법인, 재단법인. 자, 재단법인은 뭐냐면요. 일정한 목적에 출연된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재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빌딩, 뭐 연세대학교 재단 빌딩 있잖아요. 그게 무슨 거기다가 무슨 법인격을 주하냐고. 그러면 그 부동산이 그 건물이 지가 무슨 의사결정하고 지가 뭐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재단 출연자가 지배력을 갖는 거야. 즉 재단법인은 재단을 출연한 사람이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출연 재산의 수익금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다. 자, 설명드렸어요. 자, 법인 시설의 설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으로서 그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법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먼저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법인을 갔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기존의 법인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배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따봉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법인도 없고 법인 설립도 할 의지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업의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상호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그래 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중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이다음부터 이게 유효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자, 법인으로서 시설 설립입니다. 먼저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으로 시설을 설립할 것인지 자체 재원으로 시설을 설립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말은 뭐라고 하세요? 다 끝까지 들어봐야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나 지자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옆 동네 갔더니 옆 지자체 갔더니 거기는 야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대. 그럼 거기 가서 장애인복지과 가가지고 장애인복지 담당 시설 담당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법인이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했으면 어떻게 그러냐.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 잘 오셨다.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가자마자 손살에 쳐요. 아이고 우리는 뭐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이런 데도 많아요. 특히 충청북도 음성군이나 경기도 가평군에 가셔서 장애인 시설 하신다 그러면은 손살에 칩니다. 특히 가평군에 저기 음성에 가셔서 하신다면 완전히 손살에 쳐버려요. 왜? 넘쳐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셔야 돼. 잘 찾아가셔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전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가서 이 담당한테 가가지고 한번 사전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갔더니 거기서 그래요?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태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따봉인 거예요. 그거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법인도 동시에 설립하겠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건에 대해서 법인 설립허가까지 같이 동시에 넣겠다. 그럼 시나 군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감 다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서 작성해 보시고 동시에 그런 법인 설립 허가까지 같이 넣는 걸 하시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은 아주 쉽게 수월하게 됩니다. 수월하게.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나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체 재원으로 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시에 가서 상담하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한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조금 안 줘도 된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굳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나 자체 재원으로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운영비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해서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2년간만 니네가 운영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주겠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설립을 하고 싶으면 가서 시에 가서 담당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여기다 그 지역아동센터 설립하고 싶다. 설립하겠다면 설립하라 그래요. 그리고 2년 동안 내 돈으로 운영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운영비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설들 중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해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안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찾으시면 돼. 이게 능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이런 강의도 듣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시설 설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시설. 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행법상 앞서서 설명드렸었죠.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현행법상 신고제예요. 현행법상. 그런데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거의 허가제에 준하고 있어요. 허가제에. 그다음에 개인이 출연한 재원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원 지원 시설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2년간 설치하면은 개인이 설치하더라도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능한 시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여러분들 지역아동센터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양로시설은 여러분들이 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양로시설은 여러분들 미안하게도 이거는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설치 운영해 오던 양로시설은 그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종사자들도 전부 다 호봉제로 해가지고 다 주고 있지만은 신규로 진입하는 거에는 운영비를 거의 주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전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주겠다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이거는 양로시설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아동 양육시설 중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년간 운영하면은 운영비를 그다음부터 줍니다. 그 아동 공동생활가정도. 그래서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로서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 아동 공동생활가정이 있잖아요. 아동 양육시설은 뭐예요? 10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아동 양육시설 하면 아동복지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그거 알아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신 분은 대부분이 옛날 용어를 쓰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바로 고아원입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런 대규모 시설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0명, 200명 이런 고아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이제는 그런 거는 아예 설치를 못하고 7명 미만의 공동생활가정만 설치할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2년간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면은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원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괜히 하시던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하면 양로시설 설치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발로 뛰셔야 돼.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열심히 쓰시든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0억 있으니까 앞으로 1년에 1억씩 해서 20년 동안 내가 운영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후원금 끌어다가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 시설들,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번 시간에 실질적인 창업이 될 수 있는 것은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시설 설립에서 있잖아요. 보조금 시설이 한 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왜 이런 걸 제가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은 장애인 시설을 설치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됐든 법인으로 하셨던 개인으로 하셨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법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법인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지배력을 가지셔가지고 설치를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과연 그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되느냐예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근데 설치를 딱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대표이사고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시설장이 못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설장으로 앉혀야 돼. 그러다가 나는 거기 일반 직원으로 몇 년간 근무하고 나서 시설장 자격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야.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즘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초창기는 본인이 안 되니까 공개 채용해가지고 시설장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3년 있다가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시설장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게 한계가 있느냐? 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한계가 있냐? 바로 65세가 되면 땡이라는 거야, 땡.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장이 됐다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없으면은 호봉이 밖에 사회경력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호봉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군대 호봉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쳤더니 6호봉이야. 그러면 시설장 6호봉 해봤자 몇 푼 있느냐. 300만 원도 안 돼요, 월급이. 자, 여러분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러분 자비로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들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출연해가지고 법인 만들고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만들었는데 내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지고 군대 경력 3년에서 4호봉으로 들어가가지고 3년간 근무했더니 7호봉이 되면서 내가 시설장 됐더니만 그다음에 나한테 나오는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3년 후부터
3년 전까지는 사회복지사 사호봉 해봤자 얼마 듭니까? 200만 원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5억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월급을, 이거는 여러분들 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15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3년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설장 돼가지고 한 250에서 300 받고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 껄껄껄 웃으실걸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창업할지 말지 의사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보조금으로는 65세까지밖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66세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부담으로 줘야 돼.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창업 안 하시겠죠. 이렇게까지는. 근데 특별히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150억 있는데 그중에 15억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시설 설립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은 아마 오늘 이 창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가장 어떤 제재나 통제도 느슨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투자 수익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월급도 아까 이야기한 보조금으로 받는 데서 65세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주구장창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사들 보면 있잖아요. 의사가 예전에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날까지 배 삘렉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병원을 운영하셨거든요. 저 무지하게 친한 오 박사라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요양원도 똑같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을 설립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분이 이것 때문에 듣는 분들이 거의 80~90%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제가 앞에 강의한 것들을 듣고 하고 싶었는데 제 강의 들으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어. 내가 오늘 냉면 먹고 싶었는데 아까 그 앞에 것들이 냉면이었다면 냉면 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비빔밥으로 딱 바꾸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업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에 대한 것도 회수도 가능해.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들은 회수도 안 돼. 회수도 안 되고 내가 월급 내가 책정해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설장도 자격이 안 돼서 못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된다 하더라도 65세 끝이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이 내가 낮아서 직원보다도 월급이 적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인 장기 요양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개원의의 원장이고 그다음에 이 시설의 사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즉 뭡니까? 사장이니까 사장 마음대로 하면 돼. 내 월급 500만 원 책정해도 돼. 아니면은 700만 원 책정하시든지 그다음에 판공비 100만 원 따로 책정하셔도 돼. 그다음에 법인을 시설로 해가지고 집이 80 렌트 해가지고 쓰셔도 돼. 근데 이거 많이 쓰시면은 문제 되십니다. 문제된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표시 안 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내놓고 무슨 자기가 대단한 뭐 마냥 하고 다니니까 그런 것이 언론에 제보되고 이러는 거지. 그걸 좀 자숙하면서 뒤로 쓰시면 되잖아요. 뭘 내놓게 그렇게 많다고. 자기가 무슨 요양원 해가면서 외제차 2개, 3개 끌고 다니니까 당연히 눈꼴 싫어온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있잖아요. 사회복지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그놈이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적당 하셔야 돼, 적당.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하시면서 사회복지 하시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 우리가 사회복지 본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본래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면 사회복지 본래의 어떤 이런 거를 잃어가면서 하시면 안 돼. 잃어가면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 시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은요. 그게 이제 요양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양원은 그 입소 어르신이 10명 이상.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9명 이하. 9명 이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재가복지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재가 노인복지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거의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재가복지 시설이야.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요가 플러스 재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즉 요양 시설을 해가면서 재가도 가능해. 그다음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가도 가능해. 이렇게 가능해요. 겸해서 부속으로 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제 제가 그 복지시설은 쉽게 이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양 및 재가는 공동생활에다 재가 요 앞에 재가 요거 같이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요양원에다 재가 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은 입소인은 10명 이상으로서 1인당 연면적은 23.6 평방미터입니다. 23.6 평방미터는 우리 평수로 치면은 7평이야. 가장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1인당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요양원이에요.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여러분들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4.26 평방미터인가 아마 그렇죠? 한 평이 조금 더 넘잖아요. 한 평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이제 요양원으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100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떠세요? 100인 시설은 430평방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100인 시설 해봤자. 그러면 이거를 요양원으로 전환시키면은 10 몇 명밖에 안 돼요. 400 몇 평방미터 해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먼저 이제 재가복지시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은요. 사무실만 있으면 돼, 사무실. 사무실도 5평만. 16.5 평방미터.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사무직기들만 적당한 사무직기들, 통신시설 이런 것만 갖추면 됩니다. 뭐 거기다가 책상을 몇 개 놔라 이런 것도 없어. 적당한 사무직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령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책상 하나 놓고 쪼파 놓고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화만 설치하시고 팩스 설치하시면 돼. 요즘은 팩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뭐로 합니까? 웹팩스 쓰시면은 팩스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최소가 90평방미터야. 최소. 그러니까 최소 90평방미터까지 5명이야. 자, 그 다음에 한 명 늘어날 때마다 6.6평방미터. 우리 평수라면 2평씩 늘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내 건물이 이게 몇 평이더라? 우리가 한 30평 되는데 이게 몇 명이다? 30평이라면 곱하기 3.3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30평 해봤자 몇 평방미터? 약 100평방미터냐? 그러니까 꼴랑 해봤자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30평 해봤자. 자, 6명 주간보호센터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봉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6명 해가지고는. 자, 6명이면은 자, 시설장 1명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호사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2명 있어야 되죠. 그럼 4명이 필요한 거야. 4명 월급 주고 먹고 살고 하려면은요, 거시기 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자, 주간보호센터를 한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첫째는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23명에서 24명 정도 하는 게 적당하고요. 왜 제가 25명까지는 안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25명이 넘어가면은 인력 기준이 틀려져. 인력 기준이. 그래서 아예 24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려면은 아예 그냥 50명, 60명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40명, 50명 하든지. 그게 조금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이거는 건물 임대도 가능하세요. 건물 임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명을 한다. 그러면은 자, 24명을 한다면은 건물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24명이니까 5명을 빼면 되죠, 먼저. 그러면 19명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5명은 90평방미터, 19명을 20명이라고 가정해야 돼요. 20 곱하기 6.6 하면 132 플러스 90 하면은 뭡니까? 222.2평방미터가 필요한 거야. 222평방미터가 필요한 거야, 약. 222평방미터가 있으면은 약 7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23명, 24명의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풀로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간보호센터는 뭐는 안 돼? 숙박은 안 돼. 거기서 자는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 및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자, 1인당 면적이 여기서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이라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을 말해요. 그런 공동생활 가정은 9명까지만 하는데 이거는 20.5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침실은 바닥에 이게 중요해요. 자, 침실을 만드는데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이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어야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자, 그래서 직원은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는 3대 1로 설치하면서 그 다음에 재가시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노인 요양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제 노인 요양시설은 먼저 10명 이상이어야 돼. 자, 10명 미만은 뭐라고 했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했어요. 공생. 그래서 자, 공생은 20.5평방미터 1인당. 근데 요양시설은 23.6평방미터입니다. 자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즉 뭡니까? 임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건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무 비율을 80%까지 이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어린이집은 뭡니까? 채무 비율이 몇 프로까지입니까? 50%밖에 안 돼요. 자, 어린이집은 채무 비율이 50%지만은 이 요양시설은 8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요양시설은 23.6평방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이 많지 않은데 몇 인 시설 하면 가장 좋을까요? 30인 이하 시설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으신 분은 30인 이상 시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30인에서 내가 자르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인원 기준이 틀려집니다. 인원 기준이. 그래서 30인 이하 시설은 시설장 1명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 한 2.5대 1, 그 다음에 촉사계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어르신이 25명이다. 그러면은 몇 명 있습니까?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 몇 명? 10명. 그러니까 총 인원이 14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인 이상 시설을 보면요. 먼저 시설장 1명, 사무국장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 의생원이 있어야 되고, 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생원은요. 자, 요거 다른 애가 분리되는데, 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생원 이거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늘려야 돼.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자, 100명까지는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의생원 1명이면 돼. 그런데 101명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채용해야 되고 물리치료사 1명을 더 채용해야 되고 의생원 1명을 더 채용해. 3명을 더 채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100명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0명을 한다. 그러면 10명이 늘어나면서 3명이 직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10명에 따른 요양보호사가 4명이 더 늘어나. 총 7명이 10명이 늘어나면서 7명의 직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10명이 들어오는 돈이 평균적으로 180 정도라면은 1,8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10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자, 7명,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의사원 1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 요양보호사가 4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7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7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7명이면 최소한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1,800만 원이 들어와서 2천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적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시설을 하실 때 요 규모를 잘 정하셔야 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호사는 25대 1이야. 그 다음에 조리원도 25대 1이야. 어르신 25명당 1명씩 간호사를 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2.5대 1. 그 다음에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있으면 되고 관리인 1명, 촉탁인 1명인데 중요한 것은 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이 있어요.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은 4-4-5입입니다. 4-4-5입.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25명당 1명이야. 그 다음에 그 조리원도 25명당 1명.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2.5명당 1명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어르신이 40명이면은 간호사는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자, 25대 1이니까 몇 명 있어야 됩니까? 2명이어야 돼. 자, 그대로 나누면은, 그죠? 자, 그런데 25명을 빼면니까 15명이 남아요. 15을 20으로 나누면 얼마니까? 0.6이야. 그죠? 0.6이니까 0.6은 반올림만 하면 4-4-5입이니까 5부터 올려주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1명에다가 여기 1명 플러스해서 2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35명이야. 현재. 그러면은 간호사는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자, 일단 25명이 1명이니까 25명을 빼놓고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10명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0.4잖아요. 그러면 1.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를 버려도 돼. 그러니까 뭡니까? 1명만 채용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30인 이상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을 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 이 1.5 미만이 딱 접는 36, 37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5가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시설을 계획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창업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거기 해가지고 돈을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을 나한테 시간을 할애하면서 들을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아, 내가 1시간 동안 이거 들은 것이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장교요양시설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이 없어. 하치야. 요즘 어떻습니까? 60세 되면은 나오면데 60세는 어때? 팔팔한 청춘입니다. 65세들도 팔팔해요. 자, 요즘은 몸 관리 잘해. 그런데 60세에 대해서 떨커니 나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등산이나 비밀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등산도 가도 재미도 없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느니 자, 노인 장기요양시설 떡하니 해서 재가복지시설을 하든 주간보호센터를 하든 공동생활 가정을 하든 요양원을 하든 이렇게 하시면은 청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공동생활 가정 구인시설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권하지 않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자, 9명이에요. 어르신이 9명인데 자, 직원이 몇 명? 시설장 1명,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1명,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 5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365일 24시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일요일 날도 놀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처박혀서 일하고 싶으시냐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와서 그때 이상호 교수가 한 말을 제가 믿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을 지키면서 하면은 크게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지켜서 하면은 크게 간섭이 없어. 그러니까 자율성이 많아. 그 다음에 대출을 80%까지 창업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 계정이 있어서 환수가 쉬워요. 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거꾸로 나한테, 주인한테, 즉 법인한테 또는 대표자한테 돈이 거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즉 법인에서 시설로 내려가는 건 가능하지만 돈의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 가능하지만 밑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일은 없어. 그런데 요양시설만 유독히 기타 전출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서 법인에다가 또는 대표자한테다가 이거를 돈을 거꾸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년 없죠. 그 다음에 지침만 제대로 잘 지키면 간섭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창업비용 80%를 대출을 받으니까 내가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어.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이 있어서 내가 백업할 수도 있어. 이거보다 좋은 게 더 있어. 그리고 적정한 나이에 내가 75 정도 돼서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팔을 수도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섣불리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치킨집 수두룩하잖아요. 일일이 다 셀 수도 없어. 치킨 그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를. 그 치킨집들을 그 뭡니까? 5년 동안 생존하는 거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런데 이 장기 요양시설은 5년간 생존한 생존율이 99.99%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5년 안에 망하는 장기 요양시설은 0.00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안 하실래요? 정년퇴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치킨집하고 뭐하고 아니면은 요즘은 음식점도 뭐 주방장이 필요 없는 음식점 무슨 뭐 설렁탕집 선전하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음식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그 TV 같은 데 보면 맛집들 나오고 그다음에 골목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영혼 없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리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내가 내 돈 내서 내가 요양원 차렸는데 내가 최대한 내가 돈을 뽑고 싶지. 뽑더라도 내가 할 거 다 해가면서 뽑으세요. 자, 내가 최소한의 할 거 내가면서 어르신한테 서비스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사회복지 그대로 해가면서 해도 여러분들 돈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무리하게 더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냐 이게요. 여러분들 영리에 너무 치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공부할 때 가졌던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취업 특강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었으면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회복지로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로 어르신들께 또는 대상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받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멋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시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면은 재밌게 멋있게 돈 벌면서 그 다음에 명함도 뻗들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장 얼마나 버시세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들 명함이나 있겠습니까? 정년퇴직해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치킨집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무슨 프랜차이즈 치킨 해가지고 명함 질래요? 여러분 그런 명함 돌리실래요? 치킨집 하는 분이 명함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은 어떤가? 요양은 명함 탁 가지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딱 해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폼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영리를 너무 추구하지 말고 그다음에 처음에 가졌던 마음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들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좋은 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 가족들이 다 알아요. 또 압니까? 또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 원장님 정말로 고생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유증을 할 테니까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정말로 좋은 데 쓰라고 하는지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돈은 여러분 주머니 입마이 포켓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돈은 그 어르신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뜻 있게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사회복지를 창업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냐면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장사꾼으로 전락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창업은요. 본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로 해서 창업을 어떤 것을 하시든 내가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든 요양원을 하시든 재가복지센터를 하시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본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명함 그리고 좋은 일 하면서 돈과 명예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창업을 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가면서 거기서 남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하고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넘보지 않아도 그 이상 충분히 여러분한테 보상이 될 만큼 남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려요. 단연코. 정말로 단연코 남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데에 투자한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7천만 원 올라가냐 했더니 그거는 몇몇 사람이 지금 투자한다면 다 깡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창업을 하신다면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 버는 일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소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좋은 명함, 좋은 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이 창업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하시면서도 꼭 지켜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